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0년의 멸균 역사의 이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멸균이 언제 시작됐냐 하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멸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준 시대에도 멸균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을 멸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독이라고 하지 멸균을 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히포크라테스 시대는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를 불로 태워서 해서 아포가 죽이긴 죽었는데 죽자마자 다시 재간염될 수 있었던 거죠. 왜?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허준 시대에도 멸균을 했긴 했었는데 그 또한 멸균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그때는 또 이제 멸균이 좀 발전돼서 자비 소독을 했었어요. 자비 소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인스트루먼트나 이러한 수술 기구들을 물에다 넣어서 끓여서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끓이고 나서 끌어올렸을 때 이걸 이동하는 중에 또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멸균이 제대로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1800년대부터 시작되고 보십니다. 근데 그때 왜 멸균이 하냐? 이 멸균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쓰려면 먼저 포장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포장은 린넨이었어요. 면으로 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대로 멸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멸균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인류가 최초로 제대로 된 멸균기를 만든 건 스팀 스테라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이용함으로써 멸균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제대로 된 멸균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150년 전의 그 멸균의 역사와 그리고 어떠한 유럽이 어떻게 성장했고 미국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은 어떻게 성장했으며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성장했고 또 멸균기가 어떤 타입으로 가야 더 좋은 멸균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한 150년을 한 1시간 안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균기 해사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메리카하고 유럽, 그 다음에 코리아 그리고 나서 멸균기 해사를 살펴본 후에는 멸균기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백큐um 타입이 어떻게 하는지, 또 밸브가 어떤 타입이 있는지 이런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멸균기 해사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멸균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56리터의 그 미만인 스몰 멸균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대형 멸균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사로 이제 가기 전에 멸균기가 스테라이저라고 부르죠, 그죠? 이걸 멸균기를 하는데 멸균기는 인류가 제일 잘 많이 쓰고 있는 스팀 멸균기, 그다음에 이오 멸균기, 그다음에 가산화수소 기체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고 또 오존 멸균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멸균인데 스팀을 제외하고는 이쪽은 다 저온 멸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팀 멸균기가 있고 나머지는 저온 멸균이다. 그래서 스팀은 뭐 100도 이상에서 하는 거고 저온은 주로 50도대의 멸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멸균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해사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100도 이상에는 스팀과 건열 멸균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인류가 100도 이상에서는 되도록이면 다 증기 멸균기라는 스팀 스테라이저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팀은 인류가 만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아포라는 균을 짧은 시간에 죽일 수 있는 건 스팀 스테라이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는데 스팀은 앞으로도 한 50년 정도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이 매체는 가장 싸죠. 그리고 인체에 가장 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능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떠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만 그전에는 스팀 스테라이저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열 멸균기는 제가 스팀 멸균기 때 약간 설명했었지 지난 강의 때 스팀과 건열은 좀 차이가 있죠. 똑같은 아포를 죽여도 스팀은 3분이면 죽이는데 건열은 5시간에서 6시간 134도에 5시간 해도 죽이기 어렵다는 게 건열인데 하여튼 이것도 고온 멸균법의 하나고 그다음에 저온 멸균법 보시면은 이오가스라든지 포르말데히드 그다음에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 요
VH2O2 플라즈마의 정식 명칭은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입니다. 근데 플라즈마 현상 없이 기화 가산화수소 멸균기가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과초선 멸균도 있고 방사선 멸균도 있고 오존 멸균인데 이 모든 건 다 저온인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멸균기가 이제 회사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는데 이제 과거에 100년, 150년 전으로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게 돼 있어요. 미국을 먼저 살펴보고 유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메리카 멸균기 회사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암스코가 어떻게 탄생됐고 근데 현재는 암스코라는 회사는 뭐 역사에 사라졌죠. 현재는 우리는 스텔스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 스텔스가 어떻게 흘러왔고 탄생됐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캐슬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캐슬이 게팅게라는 회사에 인수합병됩니다. 근데 이 캐슬이 한 100여 년 동안 사용했지만 그 역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컨솔리데이션이라는 멸균기 회사도 미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J&J, 그다음에 3M 이런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암스코라는 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암스코는 1994년도에 미국에서 탄생된 회사예요. 근데 원래의 그 암스코의 이 회사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스텔라이저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멸균기 회사의 앞자를 따서 암스코라고 불렀던 거죠. 이 회사가 거의 100여 년간을 호령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그 스텔스 회사는 어떻게 탄생되냐면 1987년도에 스텔스 회사라는 이 회사가 탄생되는데 원래는 암스코에서 연구원이 한 7명이 그 나와서 만든 회사가 스텔스 회사인데 이 스텔스 회사가 어떤 걸 인류에 처음 만드냐? 요 가초산 멸균기를 만듭니다. 이 가초산 멸균기가 뭐냐면 내시경을 멸균하는 걸 인류에 처음으로 가초선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 내시경은 스팀을 할 수가 없어요. 고온으로 하기에는 내시경이 다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전까지는 이온가스로 했던 거죠. 이온가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죠? 하루에 한 번밖에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시경 한 세트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루 환자 한 명밖에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근데 요 스텔스가 만든 요 시스템 1이라는 이 제품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시경이 2대만 있으면 멸균이 1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내시경 2대만 있으면 하루에 20명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멸균하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류의 혁신을 가져왔게 돼서 이 스텔스라는 회사가 7명이 탄생해서 만들었지만 1987년도에 해서 근 7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암스코가 천안을 그때는 거의 호령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좀 암스코가 약간 실수를 하는 몇 가지를 합니다. 경영에. 그래서 약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요구했냐면 그 스텔스라든지 이런 데 인수합병을 서로 하기를 바랬는데 이 암스코 쪽에서는 암스코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100년 된 회사가 딱 실제적으로 감자를 하고 합병하려고 덤벼드니까 스텔스의 주식이 더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암스코라는 회사는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데 1990년대 역사에 사라지고 스텔스라는 회사로 이제 돼서 우리가 이제 스텔스는 암스코에서 스텔스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암스코라는 회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멸균기도 갖고 있지만 암스코라는 이 수술대가 엄청나게 유명한 수술대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텔스 넘어가서 현재는 이름을 암스코라 사용하지 않고 스텔스라는 게 탄생된 거죠. 그래서 요 암스코가 어마어마한 그 100년 동안의 천하를 세계를 호령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스텔스의 인수합병돼서 지금은 스텔스라고 부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암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또 하나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캐슬이라는 회사인데 캐슬은 성이죠. 성이라는 회사인데 암스코보다 더 10년 더 빨랐었습니다. 캐슬은. 그래서 1883년도에 그 뉴욕에 있는 도체스터라는 이
지역에서 이 캐슬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윌모트라는 창업자가 이 캐슬을 만들게 되는데 이 캐슬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영에 어렵게 됩니다. 천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 캐슬이 어떻게 이제 역사에 사라지냐면 유럽의 유명한 회사인 요 게팅게라는 회사가 이 캐슬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팅게라는, 그래서 이름이 게팅게 캐슬로 바뀌면서 유럽에서 호령하고 있는 이 게팅게가 미국에 넘어와서 캐슬쯤에서 지금 수출하고 세계를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판매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미국에는 가장 큰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였었던 거예요. 하나는 암스코였고 캐슬인데 이 둘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스텔스라는 회사가로 넘어갔고, 하나는 이 캐슬은 게팅게가 인수해서 캐팅게가 유럽 방식이 아니라 미국 방식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콘솔리데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좀 1946년에 좀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보스턴에서 시작된 콘솔리데이션이, 우리나라에도 콘솔리데이션 쓰는 이런 한 병원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스코하고 캐슬을 많이 썼죠. 그 중에서 캐슬보다는 암스코를 더 많이 썼던 그런 한 사실이 있지만, 콘솔리데이션도 미국 회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스팀 멸균기는 아니지만 J&J 존슨앤존슨이라는 스테라드라는 모델로 그 1993년도에 이 존슨앤존슨이 이 과산화수소 플라즈마라는 이 멸균기를 FDA에 통과하게 됩니다. 시적으로.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저온 멸균기가 이오가스 같은 경우라든지 포르말데히드는 주로 10시간 가까이 했었었는데 요거는 1시간 안에 저온을 멸균할 수 있어서, 그러나 이오나 포르말데히드처럼 모든 걸 다 멸균하는 건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멸균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저온 멸균기 시장에서 혁신을 가져오게 되긴 됩니다. 근데 이 존슨앤존슨의 이 그 과산화수소 플라즈마의 기술이 원래는 존슨앤존슨 거의 원천적인 기술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원천 기술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암스코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암스코는 왜 이거를 제대로 FDA 승인 못했냐면 정통적인 멸균기 회사였기 때문에 모든 저온 멸균기가 다 돼야 된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허는 갖고 있었대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었고, 그러나 존슨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기존까지의 포장법이 아닌 혁신적인 포장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플라즈마,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의 약점은 뭐냐면 흡입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멸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발한 건 뭐냐면 타이백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존슨들이. 그래서 이 타이백이 뭐냐면 흡입하는 것들 물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 숨은 시대 어떤 것이 물이 먹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이 타이백인데, 타이백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타이백은 두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었고 그거를 전파하게 되는데, 두폰의 이 원리의 특징은 뭐냐면 솜을 1m 되는 한 솜을 압축해서 만든 게 그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물 쪽에서는 절대 젖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균이 가능한, 한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종이 파우치를 우리가 스팀더 2호로 썼던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 타이백이라는 이 포장지를 쓰면서 이 존슨이 이 멱을 넘고 결국에는 FDA 승인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1995년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술방 위주로 해서 거의 종합병원, 대학병원에는 거의 한 대, 두 대 있을 정도로, 두 대 모두 샀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류의 최초의 저온 중에서도 빠른 이런 모델을 만든 게 존슨앤존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말고 3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M은 미네소타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그 멸균기 전문 회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물건을 강물 위주로 했던 회사인데 멸균기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 100% 이 기술도 원래는 암스코가 갖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특허를 나중에 3M에서 존슨이 암스코에서 샀듯이 3M이 또 특허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를 만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혼합 멸균 이오가스를 썼는데
쓰레미 최초로 100%라는 것을 만들어서 1963년도에 100% 이오가스의 멸균기를 상륙하게 돼서 상당하게 많은 이렇게 호응을 얻고 거의 뭐 존슨앤존슨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점하다시피 많은 걸 100%인데 이 100%의 그 약간의 한계점은 멸균하는 챔버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혼합은 뭐 작은 사이즈부터 엄청난 큰 사이즈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이 100%는 이 OECD 국가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225리터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3M이라던 100%를 만드는 회사의 모든 공통점은 가장 큰 챔버가 225리터인 거예요. 그래서 100%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225리터짜리가 있고 135리터짜리가 있는 요게 두 가지 모델이 대표적인데 하여튼 3M이 이 100%를 하면서 이온은 멸균을 하면 보통 열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돌리면 많이 돌릴 수 있는데 이 이오의 그 엄청난 좋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장을 존슨앤존슨이 1시간으로 단축을 시키면서 뭐 멸균에는 조금 한정적인 멸균이 있지만 이 시장을 존슨앤존슨이 이제 3M이 많이 퍼져 있던 시간을 존슨이 차지했던 거죠. 여러 한 역사들을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미국 회사였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태까지는 뭐 암스코라든지 스테이스, 그다음에 캐슬,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뭐 3M 이런 것도 봤는데 유럽에는 좀 대표적인 회사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본과 저 중국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유럽에는 대표적인 회사가 게팅게, 그다음에 스위스의 회사가 벨르메드, 독일 회사가 MMM, 그다음에 스페인은 마타차나, 게팅게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스웨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밀레라든지 스틸코, 뭐 메이커, 튜트나워, 시사 이런 순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유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탄생해 볼까요?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게팅게라고 했죠, 그죠? 게팅게인데 게팅게가 뭐 최고로 좋은 멸균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게팅게가 왜 그 대중적으로 인기를 받냐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너무 그 보편적으로 많은 그러한 병원들을 폭을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게팅게의 큰 강점은 게팅게가 어마어마한 인수 합병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스코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에 멸균기도 제패했듯이 수술대를 유명한 걸 갖고 있듯이 게팅게도 똑같습니다. 게팅게도 멸균기를 게팅게를 갖고 있지만 게팅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수술대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게팅게도 그런 것처럼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팅게는 이제 그 1904년,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탄생했던 이런 회사인 거죠. 근데 제가 그 게팅게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마켓이라는 수술대가 암스코만큼 유명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수술대 하면 암스코 수술대하고 그다음에 마켓 수술대가 대표적인데 마켓은 독일 회사인데 게팅게가 인수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게팅게는 이제 주로 파란색을 선호하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스팀 멸균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세척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 보시면 돼서 2004년도에 100년을 맞이했었네요. 그래서 게팅게는 아르조라는 아주 특수한 수상 치료기를 갖고 있어요. 이 수상 치료가 뭐냐면 게팅게가 이 화상을 입었을 때에 이거를 물 속에서 담가서 하는, 근데 이 대표적인 회사 이름이 아르조입니다. 그래서 게팅게는 딱 세 개를 갖고 있죠. 아르조라는 수상 치료기와 마켓이라는 이 수술대와 무용등, 그 다음에 멸균기 이쪽 라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팅게 말고 또 벨르메드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스위스 회사인데 이 스위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닦는 걸로 유명해요. 왜 스위스가 닦는 걸로 유명하냐면 스위스는 시계라든지 이런 쪽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고 났을 때는 이 얼룩이 남지 않아야 돼요. 늘 닦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닦는 거를 발전되는데 벨르메드는 세척기라든지 이쪽이 또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벨르메드라는 유럽 회사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MMM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1954년도에 탄생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벨르메드 MMM에서 그 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그 체코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MM이 그 회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MMM은 우리나라에 정식적인 대리점이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MM을 정식적으로 본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입해서 한 사람은 있지만 뭐 게팅게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데는 정식적인 그런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MMM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 마냥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매기기가 좀 비싸다는 거죠. 독일의 그 환율적인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좋은 외국인이라고 평가받았는데 국내에는 뭐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마타차라라는 이 이제 스페인에 있는 회사도 유명한데 마타차라가 있었는데 이 마타차라는 우리 국내 에이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지금 뭐 지칭해 줄 수는 없지만 있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 마타차를 처음 본 건 황세영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마타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든 매gin기. 그래서 유럽의 5대 매gin기 중에 하나거든요. 마타차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밀레는 그 삼성처럼 이 대중적인 가전 회사거든요. 근데 이 대중적인 가전 회사지만 의료 사업부가 있습니다. 의료 사업부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페셔널 밀레 밑에 프로페셔널이 딱 붙으면 이건 의료 사업부예요. 그래서 밀레는 세척기로 뭐 워낙 유명하죠, 그죠? 세척기가 유명한데 그 후에는 스팀 멸균기도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들긴 만들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게팅기처럼 대중적인 수 없고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팔릴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스팀 멸균기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 내가 전시장에서 본 적은 있거든, 제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밀레 세척기를 많이 쓰죠. 그리고 밀레는 또 좋은 장점은 이렇게 장고장이 없다는 게 유명합니다. 독일 제품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뭐 1899년도에 했었으니까 130년 이상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레. 그리고 스틸코라는 회사는 1995년도에 창립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기 아주 짧은데 그래도 가감하게 개혁적인 이런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태리 회사 때 제가 이 이태리 회사의 회장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시에 나가서. 근데 되게 진취적이고 그래서 저가 모델, 그러니까 워낙 비싸면 되게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 비싼 거를 깨고 약간은 중저가 모델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메이코라는 회사는 뭐 이것도 한 100여 년 된 회사인데 독일 100여 년이 거의 지났죠, 그죠? 근데 이런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코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매드판 와셔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척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 투투나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5대 멸균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회사도 거의 100년 된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그리고 시사라는 회사는 좀 특이해서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요. 이 시사는 가산화수 플라즈마 멸균인데 이 가산화수 플라즈마가 1000리터, 2000리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좀 특이해서 대형 멸균 이 플라즈마를 갖고 있어서 이게 이태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대표적인 멸균 회사가 딱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쿠라, 그리고 미우라라는 회사입니다. 사쿠라는 그 국화 이름이죠. 국화 이름인 거죠, 사쿠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국화를 해서 사쿠라가 회사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멸균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일본의 아마 가장 선도적인,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사쿠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이 사쿠라의 에이전시가 어디냐면 그 중해 메디칼, 중해 제약 이쪽에서 이 사쿠라를 또 판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쿠라가 이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강세가 아니지만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뭐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는 사쿠라를 또 꽤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두 번째인 회사 중에 하나는 이게 미우라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미우라는 멸균기 회사라기보다는 보일러 회사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 병원에 들어가는 보일러, 선박에 들어가는 보일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미우라는 회사가 멸균기를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멸균기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세척기, 가마비등식 멸균기를 여기 최초로 아마 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가마비등식 멸균기는 뭐냐면 그 물에다가 진공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물이 우리가 알기로는 100도에 끓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진공을 물에 넣고 진공을 걸어버리면 물이 50도도 끓을 수가 있어요. 음압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50도에 물이 끓으니까 물 제품들이 녹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끓으면서 엄청난 그 버블을 옆으로 막 주는 거예요. 끓는 효과를 가마비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음압을 줬다는 뜻이에요, 멸균기에. 이게 이런 거 특이한 뭐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쿠라하고 이렇게 미우라가 있고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대표적인 회사는 신바라는 회사가 대표적이고, 또 카스프라는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바라는 회사는 한 70년이 넘은, 거의 70년이 넘은 회사인데, 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신바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멸균기 회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신바일 수 있어요. 신바는 중국을 하는데 중국 자체 내에서만 해도 1000리터를 1000대씩 납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대를 50대도 소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군남만 1000대씩 해요, 저희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멸균기를 판다고 하면 그건 아마 신바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바가 세계 최고의 멸균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대수로는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 존슨앤존슨처럼 이 카스프라는 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회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50리터부터 300리터까지 만드는데 2004년도에 이 창업돼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등인 회사거든요. 근데 중국 자체적으로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존슨앤존슨의 그 판매 대수하고는 뭐 거의 차이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자체의 이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미국 회사를 봤고, 유럽 회사를 봤고, 일본 회사를 봤고, 그다음에 중국 회사를 봤다면 한국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멸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한국은 이 라지 멸균기 1000리터 이상을 만들어 봤던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몰 멸균기를 살펴보고, 플라즈마 회사가 어떤 거 있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0리터를 인류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회사는 아마 딱 3회사밖에 없다고 봐요. 첫째는 한신 메디칼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메디칼이 있고 ESMT가 있는데, 요 3회사 중에 델타 메디칼은 지금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한신이라는 메디칼은 1975년도인데, 원래는 그 한신이라는 이름 전에 아마 한성이라는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인수해서 아마 변화되면서 한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한신이 가장 이제 1975년도에 됐으니까는 38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45년 정도 됐겠죠, 그죠? 한 45년 정도의 이제 회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역사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멸균기가 뭐냐 그러면 한신 메디칼을 꼽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이 국방부에 상당히 많이 납품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렇게 국방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엔 델타 메디칼이라고 하는 메디칼이 있었어요. 2021년까지, 2010년에 탄생해서 2021년까지가 뭐 마지막이었지 않았나 보는데요. 하여튼 1993년도에 생겨서, 근데 델타가 1000리터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두 번째 회사예요. 그러나 역사에 아마 사라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좀 남아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회사는 ESMT라는 회사가 있어요. ESMT는 좀 특이한데, 이분은 출판업을 했던, 종이와 연필이라는 출판업을 했던 사람이 이 멸균기 회사에 와서 1000리터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특이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생존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1000리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소형도 이제 갖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는, 그러니까 제약회사 빼놓고는 국내의 병원 멸균기로서는 이렇게 한신과 델타와 ESMT 요 세 회사가 1000리터를
만들었던 회사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소형인 회사인데요. 소형인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리터급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이상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엘럽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엘럽스는 한 300리터까지 만들고 25리터부터. 근데 엘럽스라는 회사도 국내에서는 좀 많이 팔리는 회사 중에 하지만 지금은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팔았던 그런 전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또 소형 멸균기 중에 펄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펄스 메디칼은 2009년도에 창립돼서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펄스 메디칼이 이제 계속 소형 메디칼 시장에서는 좀 1000리터는 아직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플라즈마도 생산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중소형 멸균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 랩테크라든지 SKS, MKT, 상도, 홍익 이런 메디칼이 쭉 뒤를 이어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국내의 멸균기는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가는 데에는 뭔가를 세계적 시장을 좀 잘 못 읽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세계는 소형도 다 프리베큐움에 대한 B클래스를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B클래스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소형 멸균기는 다 그냥 S클래스 수준으로 다 만드는데 좀 그게 안타깝죠. 왜? 유럽이나 선진국은 다 B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B클래스가 통과되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도상국 그 이하의 후진국들은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는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벽을 깨기 위해서는 좀 세계적인 그러한 멸균기에 눈을 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회사에는 국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플라즈마 회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플라즈마 회사 휴먼 메디텍입니다. 이 휴먼 메디텍을 유심히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상화수소 플라즈마를 만든 게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상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을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휴먼 메디텍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슨앤존슨 다음으로 가상화수소 플라즈마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시장에 점유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휴먼 메디텍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이 휴먼 메디텍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지만 국내 시장에 장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패착이었다고 저는 봐요. 원래 국내 시장은 장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점유율을 최소한 10%, 2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1%도 아닌 상태에서 해외적인 거를 노렸기 때문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대신 휴먼에서의 휴먼이 한 역할은 뭐냐면 휴먼에서 나와서 만든 많은 회사들이 다 플라즈마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 볼까요? 리노셉 이런 사람들도 이것도 휴먼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게 되고 또 다음에 보면 노템도 휴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것처럼 하여튼 오히려 휴먼 메디텍보다는 노템이라든지 리노셈이라는 회사가 국내 시장에 더 장악을 하게 됩니다. 더. 하여튼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인 회사는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니노셈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니노셈도 이제 국내 시장에는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니노셈이라는 회사가. 니노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회사에는 노템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노템도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이 회사가. 해외 시장도 하겠지만 그러나 존슨앤존슨을 뛰어넘는 회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존슨앤존슨은 저 플라즈마 회사라면 존슨앤존슨을 어떻게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을 피지 않고서는 아마도 국내 시장에서 장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가상화수소 플라즈마 회사가 이렇게 노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모멘스라는 뉴텍이라든지 파란바구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쭉 같이 플라즈마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존슨앤존슨을 벽을 뛰어넘는 회사들은 나오지 않는 건 아마 철학적인 멸균을 바라보는 철학이
좀 달랐기 때문인 거죠. 이 플라즈마라는 그 원리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과산화수소 멸균기하고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는 멸균기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플라즈마라는 이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기 이 자체만 해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과산화수소, 그러면 차라리 정직하게 가산화수소 멸균이라고 하면 되는데 과산화수소 플라즈마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뭔가가 엇박자가 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최초로 이 플라즈마를 인류에서 처음으로 연구했던 회사가 이 암스코인데, 암스코는 가산화 플라즈마라는 멸균을 만들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과산화수소 멸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마도 그 스텔스가 바라봤을 때에는 아마 그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과수로 죽이는 거고, 왜 그러냐면 플라즈마로 증명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는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산화 플라즈마의 인디케이터는 다 과수에 의해서 다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플라즈마라는 현상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러한 플라즈마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뭐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니까 플라즈마에 대한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접근한 게 아마 패착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플라즈마가 그래도 우리가 국내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세계 최초로 존슨앤존슨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산화 플라즈마를 도전했던 회사가 휴먼 메디텍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멸균의 역사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멸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포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멸균기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스팀 스테라이저가 됩니다. 그게 150년 전에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멸균기의 이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도어라든지 증오하는 방식, 밸브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어 방식은 이게 버티컬 슬라이딩 타입이 있어요. 이런 슬라이딩 타입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슬라이딩 타입은 앞에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좀 자유로운 대신 문을 길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들은 이 사각형의 벽에 장비가 좀 길게 되죠, 길게. 이 리터스가 커지면 이렇게 길수록 길어지는 거고, 이런 타입의 이렇게 길게 되는 거는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 수 없는 대신 이렇게 힌지 타입. 오토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게 문이 열리는 거는 이게 힌지. 근데 이런 건 앞에 공간을 활용해야 좀 불편하지만 도어에 대한 것은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도 열리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이렇게 세 가지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힌지가 되고, 이거는 그다음에 매뉴얼로 열어서 이렇게 손으로 여는 이런 방식이 세 가지 도어 타입이 있는데, 뭐 어느 게 좋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백큐 방식에 진공하는 거는요, 인류가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백큐 펌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류가 처음 진공을 할 때는 백큐 펌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젝터라는 방식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젝터라는 걸 탄생시키면서, 이젝터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세게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를 움푹하게 약간 좁게 만들면 속도를 내면 이렇게 가속을 하기 때문에 쭉 가면 이쪽에서 진공을 해서 쭉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방법이 이젝터예요. 그래서 이젝터로 진공하는데, 이젝터의 장점도 있고 단점인데, 이젝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고진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젝터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은 소리가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류가 진공 펌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한일 펌프처럼 진공을 할 수 없는 펌프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4, 5만 원, 10만 원 미만, 뭐 20만 원 정도까지 끝나는데, 진공 펌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뭐 싼 건 몇백만 원에서 아주 비싼 건 1,000만 원까지 넘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이 진공 펌프로 하는데, 진공 펌프의 장점은 처음부터 고진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단점은 소리가 좀 납니다. 이런 것이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소형 멸균기로 쓰는데요. 다이어프램 방식의 펌프 진공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떨면서 진공하는데, 이거는 대용량에는 쓸 수 없어요. 소형 멸균기에 쓸 수 있는 다이어프램. 그래서 진공 딱 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류예요. 첫 번째는 인류가 처음 만들었던 이젝터 방식,
그다음에 진공 펌프, 그다음에 다이어프램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진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유일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밸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멸균기의 밸브는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솔레노이드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해서 탁탁탁 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렉트릭 전자로 해서 전자가 신호를 딱 주면 닫고 열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뉴매틱 밸브라고 하는 에어로 여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하지만 이 솔레노이드 방식은 밸브가 좀 저렴합니다. 대신 자주 교체해줘야 돼요. 저온멸균은 그나마 낫지만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팀이 여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마모가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뉴매틱 방식의 장점은 반영구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고가지만 멸균기를 수리를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언하건대 뉴매틱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는. 네,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갔죠. 근데 전자변신을 쓰려면 자주 교체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 뉴매틱이 아마 우세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멸균기의 이제 한국 멸균기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한국에는 어떻게 멸균기가 들어왔는지 하면 6.25 끝나고는요 국산이 1973년도에 그다음에 그 시절에 제조를 좀 시작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1970년도까지는 국내에는 국내 멸균기가 없었던 거예요. 6.25 이후에 우리가 멸균기를 전문적으로 썼는데 그때는 다 수입해서 썼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고 국내랑 하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수입하는 회사만 존재했었는 거죠. 그 중에 국내에 신한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신한과학에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 스텔스 암스코라고 하고 그다음에 캐슬도 다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그런 판권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신한과학에서 분리돼서 테크노랜드라는 회사가 암스코라는 이 라인을 갖고 나와서 새 회사를 차린 게 테크노랜드고 이 신한과학에 있던 사람이 이 캐슬이라는 것을 갖고 나와서 차린 회사가 해동이라는 회사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신한과학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유럽의 게팅게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거성이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쭉 이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막힌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탄생되는데 제가 이 캐슬이 게팅게가 인수했다 그랬죠. 그러면 게팅게가 인수하면 어떻게 됐죠? 게팅게를 하고 있었던 이 해동과 그 게팅게를 원래 하고 있던 거성이 이쪽에 인수했기 때문에 국내 에이전시를 두 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1차전 이 싸움에서 해동이 이겨서 게팅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성이라는 회사는 해동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게팅게를 원래 처음 먼저 거성이라는 회사가 했었었는데 거성이 밀리게 돼서 해동이 게팅게를 가져가게 되고 이 실제적인 거성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벨리메드라는 이 스위스 회사를 다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뭐였냐면 이 해동이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뀌게 돼요. HDX라고 바뀌면서 해동이 여기 보시면 해동이라는 거죠, 그죠? 해동 아니다, HDX 이런 회사를 쓰면서 이때까지만 게팅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게팅게 라인을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동이 벨리메드라는 이 라인을 다시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2차전에서 거성이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리메드라는 이 라인을 해동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해동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이 거성이라는 회사는 게팅게도 뺏겼고 벨리메드도 뺏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근데 역사는 돌듯이 지금 이 게팅게를 다시 거성이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사실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인데요. 그럼 챔버는 어디서 탄생되냐면 챔버는 이 그 테크노랜드에서 스트레스라는 회사로 이제 M&A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 신바라는 이 멸균기를 에이전시를 하게 돼서 화인 메디케어라는 회사를 2002년도에 세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었죠. 나오면서 2008년도에 챔버라는 회사가 여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계보가.
이렇게 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 해외 수입하는 이런 회사들의 그런 계보였다면 국내에서는 남북의료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균기를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하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제 한신이라는 회사가 국내 매균기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델타가 탄생되고, 그다음에 뭐 상도라는 회사, 휴먼 메디텍이 2000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ESMT가 2005년도에 탄생되고, 그다음에 엘럽스, 펄슨, SPS 뭐 이런 식으로 리노셈 2008년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나오는 그런 계보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는 어떻게 유입됐었고 또 어떠한 멸균 제조회사가 있었고 그래야지만이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멸균기의 어떤 계보라든지 역사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미래 멸균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예상해 보는데요. 한번 볼게요. 미래 멸균기는 우리나라 국내에는요, 참 재밌는 사실이 이 소형 멸균기가 N 클래스와 S 클래스의 점유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99%예요. B 클래스를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언하건데 반드시 이제 B 클래스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내는. 왜 그러냐면 B 클래스만이 완벽한 진공에 의해서 멸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B 클래스와 S 클래스, M 클래스와 S 클래스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선진국들은요, M 클래스, S 클래스를 못 쓰게 합니다. B 클래스만 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N 클래스와 S 클래스를 쓰는데 N 클래스, S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멸균보다는 약간 소독에 가까운 정도. 근데 진정한 소형 멸균기에 제대로 된 멸균기는 B 클래스라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 미래의 한국은 반드시 이 N 클래스, S 클래스가 99%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요 B 클래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될 미래겠죠, 그죠? 이런 거 미래를 만든다는 건 뭐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 거기에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그걸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형 멸균기에서 이온가스에 대한 걸 좀 보면요. 이온가스는 뭐 지금 그 혼합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 플라즈마와 이렇게 싸우고 있긴 있지만 이 플라즈마가 이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거를. 이쪽 플라즈마는 멸균의 한계력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민감하게 얘기하는데 이온은 침투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뭐 5m, 막 10m씩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 함유하지만 요 가산수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침투력에는 한 단점이 좀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이온가스나 포르말데이드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게 되겠죠. 이거를 알고 좀 더 이쪽에서 침투력이 강한 것들을 만들면 이온가스를 제칠 텐데 이 침투력이 아직도 이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밸브에 대해서는요, 밸브는 뉴매틱 밸브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솔레노이드를 쓰면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국내 회사의 소형 멸균이라든지 국내 회사는 다 솔레노이드 써요, 우리나라는. 근데 뉴매틱을 써야 세계 시장이 장악한다니까, 제가 자꾸. 그래서 뉴매틱은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원래는 유럽은 다 뉴매틱 밸브였었어요. 암스코와 캐슬은 솔레노이드 밸브였는데 제가 예언했죠. 다 뉴매틱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스테리스 암스코가 생산하는 멸균은 뉴매틱 밸브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뉴매틱 밸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의주시 봐야겠죠. 그리고 펌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젝터를 쓰는 거는 250리터 미만의 이젝터를 쓰면 좋아요. 250리터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젝터를 쓰는 걸 통해서 좀 조용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시장을 봤을 때 좀 큰 멸균기 원래 보면 다 진공 펌프를 쓰게 돼 있죠.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진공 펌프를 진공 펌프로 쓰는 회사가 없다니까요. 다 이젝터를 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계 시장에 가서 맞게끔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세계 시장에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밸브는 제가 예언했듯이 뉴매틱 밸브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펌프는 진공 펌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에 밟아주지 않으면은 거의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실까요? 이게 보면 저는 이제 크램프 방식도 많이 쓴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크램프 이런 식으로.
근데 여태까지는 지금 국내에는 용접을 하거나 테프론으로 말아서 하는데 크램퍼 방식도 미래에는 아주 좋은 방식을 좀 봐요.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것들 미래의 유명한 매경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암스코라고 했죠. 스텔스 암스코예요. 에볼루션의 신모델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보실까요? 이 미국 회사인 제가 했죠. 뉴매틱은 원래 유럽 회사만 썼었어요. 근데 미국 회사가 뉴매틱 밸브를 처음 도입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공 펌프 도입하고 크램퍼 방식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 회사에 에볼루션의 신모델이 지금 우리나라에 에볼루션 모델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왜 이런 식으로 갔냐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밸브를 좋은 걸 쓰죠. 진공 펌프는 빠르죠. 그다음에 이렇게 크램프 방식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밸브 열기도 편하고 조립도 편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국내에도 빠른 시간에 개혁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 편성할 수 있는데 세계 시장에 가는 흐름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계 시장에서 뭐 국내 회사가 장악하는 일은 뭐 없겠죠. 그래서 매균기라고 하는 건 싼 제품을 부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품을 이용하고 또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진공 펌프로 써야 돼요. 그러면 진공 펌프를 쓰면 엄청난 속도를 빨리 하게 해주고 진공도가 좋아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온에 대한 시장은 우리 국내에는 거의 이온가스가 점유율이 거의 80% 이상이 다 이온가스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든지 뭐 가산화수소 매균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가 대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이온가스를 더 많이 선호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예언하건대 이온을 능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멸균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온의 거의 반 이상이라도 따라가게 되면 아마 이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혼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스팀 매큐는 프리배큐움이라는 이 스팀 매큐움기는 앞으로 50년 이상 갑니다. 이런 방식은. 근데 저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온 매큐움은 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 플라즈마 있고 뭐 포르말린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산화수 플라즈마의 한계를, 그러니까 이오처럼 이오나 포르말데히드처럼 매균력이 좋고, 그 다음에 매균 시간이 짧은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 시장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매균력이 좋다고 한다면 이 미래는 알 수 없는 요 모델로 바뀌게 돼 있다고 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0년의 매균 역사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매균의 역사를 히포크라테스부터 봤지만 그걸 매균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정확하게 하려면 포장부터 시작돼야 돼요. 포장하고 나서 매균이 넣는데 그게 스팀 스텔라이저의 그 시대와 맞물려 떨어지는 거죠. 그게 1880년대부터 시작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에는 암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캐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유럽에는 5개 회사가 있었다 그랬죠. 게팅게라든지, 멜리메드라든지, MMM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타차나, 그다음에 튜투나워 이런 회사들을 주축으로 이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있었는데, 유럽의 대표적이었던 게팅게라는 회사가 캐스를 인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캐스를 인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잘 나갔던 암스코라는 회사가 스텔스 회사에 넘어가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두 회사가 호령했던 두 회사가 없어지고 지금은 뭐 게팅게라든지 뭐 스텔스 회사가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매균기 회사를 몇 개 좀 살펴봤고 또 국내에 살펴본과 동시에 이제 매균기 도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그래서 진공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뉴매틱 밸브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마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걸 좀 예상하는 시간인데요. 이 매균을 한 150년 역사를 한 50분 정도를 걸쳐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한 요 정도 됐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매균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이 교육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로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